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번 주에 어떤 좀 이슈가 됐던 것과 다음 주에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들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스몰딜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는 어떤 실적이 어떤 바닥론이다, 혹은 뭐 실적의 저점을 통과했다라든지, 혹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이렇게 높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것도 있겠죠. 뭐 중국의 어떤 PMI 지수는 안정을 찾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PMI 지수는 오히려 최저점을 찍고 있다.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한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하면 강달러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강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대감으로는 이런 스몰딜이란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들,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한 10분, 20분을 좀 멍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 버튼을 누르고 기계적으로 그냥 시황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 말고 진짜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멍하게. 진짜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내년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내년에 무언가가 무슨 사단이 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더 안 좋아질 어떤 무언가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는 실적의 어떤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다만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좀 우려들이 이제 좀 섞이는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주식이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주식을 하면서 참을성이 이제 조금씩 없어진 건지 참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ISM 제조업 지수와 어떤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동반 이제 급락하는 일이 나오면서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어떤 지표로서 확인이 되니까. 근데 얘기했듯이 제조업 지수는 확실히 한 47 정도까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리세션에 들어갈 때는 한 42 정도까지 깨져야 뭐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비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50 이상에 있거든요. 근데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럼에도 제조업 지수가 변동성이 크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비제조업에서의 어떤 확실한 어떤 지표가 깨지지 않는다면 리세션까지는 고려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휴장했었을 때 미국 시장이 한번 강하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특이하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진 것보다 더 많이 회복해 버렸고,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반도체 쪽은 꿋꿋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하루 반등했다고 이것을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경기 지표에 대한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내용보다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어떤 금리 인하 이쪽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진짜 경기가 악화되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만 심리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어떤 경기를 좌우할 수 있으니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크게 반영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좀 조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이 확실히 좀 높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증시의 호재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겠지만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정말 흔들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정말 진행된다면 금리 인하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로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가 매우 좋은 어떤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인하와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협상에 시선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직 경기는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선호로 어떤 시장이 급속히 방향을 틀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그 달러가 강한 건 맞습니다. 달러가 강한 건 맞는데요.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가 지금 상당히 과열된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과거에 상당히 과매도 지역에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될 구간이겠죠. 시장의 고점이 다가왔구나라고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왔다면 매우 강한 단계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어떤 바닥이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시장의 이런 극단의 위치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보유함으로써 변동성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좋은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보유해서 변동성을 내재화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이런 시장의 어떤 우려들 그리고 어떤 PMI 지수의 어떤 이런 급락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강달러가 생각보다 더 확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미국 경제에 어떤 큰 우려가 급속하게 좀 이렇게 확산될 때는
보통 약달러가 아닌 강달러,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국 경제의 어떤 침체가 다른 나라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려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맥스에 찬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달러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강하게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강한 위치에 있다라는 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미중의 어떤 협상 이쪽에 좀 시각이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좀 잘 풀린다면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스몰 딜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게 최상의 조합이겠죠. 금리 인하하고 어떤 작은 어떤 스몰 딜, 요 두 가지가 가장 최선의 방법,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달러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특이한 점은 중국 PMI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수출 지표를 한번 볼까요? 수출 지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수출 지표를 보면 9월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무역 수지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하면 당연히 낮은 수치이겠지만 그래도 올해 기점으로 해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 뭐라고 할까요? 안정성 혹은 뭐 어떤 상대적인 어떤 회복을 조금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조금 이제 자세히 좀 풀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업일수가 사실은 20.5일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하루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폭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 어떤 단가 하락의 어떤 그 여파가 크게 작용했던 그 반도체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이쪽의 수출 감소폭이 좀 컸습니다. 이쪽이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다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9월에 어떤 수출액과 좀 비교했을 그때가 한 124억 정도 124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가장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도 좀 불리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고, 반면에 좋아지는 쪽은 선박 쪽, 그 다음에 선박은 2개월 연속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 선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조선 쪽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다음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이 진짜 좋아진다면 어떤 황산화칼륨이었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단어를. 그쪽에 규제가 더욱더 나라마다 강력해져서, 진짜 이 규제가 강해져서 실제로 선박들이 이제 수주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풀린다면 향후 한 1년 반은 이상은 확실히 좋은 어떤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선박 수출은 2개월 연속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지고 있는 쪽은 현재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그 좋아지는 그 증감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나 지역별로 좀 보면 중국 쪽, 일본 쪽, 미국 쪽이 좀 감소세가 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다만 EU 쪽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의 이런 수출 증가율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코스피 200을 좀 보면 확실히 어떤 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심선 아래까지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심선을 실제로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증시가 좀 반등했던 것은 확실한 연기금이 위주였었잖아요. 그렇죠? 한 8월과 9월 한 2개월 동안에 한 5조 원 정도가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세게 나온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세게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 앞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연기금의 어떤 수급이 꼭 시장의 방향성을 의미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 차원에서 싸졌을 때 매수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시장이 오르면 매도세로 변할 수도 있다. 자산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은, 연기금의 매수의 98% 정도가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중 안에서 60% 정도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개별 종목들보다는 지수의 어떤 밸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로 봐요. 그래서 연기금은 지수에 베팅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부터는 연기금에 대한 어떤 수급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기금 역시도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이 찼기 때문에 어떤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였습니다. 16.3%였는데요. 19년 목표 비중은 18%에 아직은 미달하는 이런 것이죠. 근데 9월 말로 좀 보면 이 비중이 한 17%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진 숫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볼 거 없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가 더뎌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멈출 수가 있고요. 지수가 더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여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기금에 대한 어떤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지수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이렇게 힘들 때 시장에서 방어주, 배당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당주는 일반 주식 하듯이 하면 저는 매우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은 배당주만 좀 오래 할 자신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워드 12개월로 이제 EPS를 보면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EPS가 반등하고 미래에도 반등할 것이다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참 좋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EPS가 추세를 만들려면 분기별 EPS 추정치들이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번에 실적 시즌에 어떤 좀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실적에 대한 어떤 저점을 통과했다, 어떤 바닥론 이쪽을 조금 더 저는 마음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쪽이 확실한 어떤 강한 추세를 만들고, 그러니까 실적이 강한 실적 추세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나오면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약한 부분을 플러스가 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쪽이 져야 이쪽에서 아무리 잡음이 들려도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의 내용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어떤 이런 좀 노이즈를 만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상승도 제한될 것 같고 하락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피는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홀딩하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심해질 때 특히 어떤 테마주라든지 뭐 배당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이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이 방법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마주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이 들쑥들쑥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마시고, 오전보다는 오후까지 시장을 좀 끝까지 보면서 대응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